1234년 1월 몽골 제국과 남송은 동맹을 맺고 함께 공동해적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남송이 몽골을 배신하고 전면적인 기습에 나서는데요. 몽골은 2달 만에 이를 격퇴했지만 제국의 대칸 오고타이는 매우 분노했고 이듬해 남송 정벌을 선언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남송과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칸 오고타이가 죽고 그 뒤를 이은 몽케 역시 남송 정벌을 이어갔는데 몽골군은 돌연 남쪽의 대월을 공격합니다. 몽골이 남송을 공격하던 13세기 중반, 당시 베트남의 공식 국명은 대월이었습니다. 그보다 남쪽에 참파도 있었지만 이 당시 참파는 분열되어 단일 국가로 보기 어려웠죠. 대월은 1009년 리 왕조가 세웠는데 송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면서도 송나라와 싸워 승리하는 등 독립된 국가로서 위상을 높이며 11세기 전반에 걸쳐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2세기 말부터 각종 토목사업, 부정부패, 홍수, 가뭄, 흉년으로 몸살을 겪었고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 각기 내전을 벌이거나 이를 중재하는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등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수도가 공격당한 적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쩐 가문입니다. 쩐 가문은 남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이들의 후손으로 송나라를 중심으로 발달한 해상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성장한 가문입니다. 이들은 리 해종을 도와 호족들의 난을 저지하고 귀족들을 제압하는 등 왕국을 안정시켰는데요. 이후 대월의 군권을 장악한 쩐 가문의 쩐투도가 리 해종의 딸과 자신의 조카를 결혼시키는데 해종은 왕위를 딸에게, 딸은 쩐투도의 조카에게 양위하니 그가 바로 쩐 태종입니다. 이렇게 1224년 쩐 왕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황제가 된 쩐 태종은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월이라는 국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리 왕조의 황족이나 회유되지 않는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지방 요충지에 황족을 파견하고 능력을 중시한 관료 선발을 하는 등 관료 조직을 발달시켰죠. 한편 외부적으론 리 왕조 시절부터 이어진 남송과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적당히 우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송나라는 기회만 되면 대월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했지만 북송 시절부터 북쪽의 국정을 맞대고 있던 요, 금, 몽골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이를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초기엔 쩐 태종의 책봉을 거부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1234년 금나라 멸망 이후 몽골과의 전쟁이 격화되자 1235년에서 36년에 그를 책봉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남송은 대월이 몽골과 동맹 맺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쩐 왕조도 남송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았습니다. 정권에 도움이 될 뿐더러 만약 남송이 멸망하면 몽골과 직접 국정을 맞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남송이 몽골의 공세로 위기에 몰릴수록 대월과의 관계는 밀접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송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쩐 왕조의 외교적 상황은 몽골군이 공격해오며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한편 오고타이의 뒤를 이어 남송을 침공한 몽골의 대칸 몽케는 남송의 요충지를 직접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송은 이미 주요 지역의 방어를 강화한 이후였기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공격 루트를 찾아야 했는데 그렇게 찾은 곳이 남송의 서남쪽에 위치한 대리국을 통해 남송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몽케는 1252년 쿠빌라이와 우량카다이에게 대리국 정복을 명령했고 이들은 1253년 대리국을 정복하고 54년엔 잔당포벌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남송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송과 이어지는 길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이 하나 남은 길은 대월과 이어지는 통로인데 대월은 남송과 친했으니 몽골의 입장에선 그냥 남겨두기 어려웠습니다. 몽골이 다시 남송을 침공하기 1년 전인 1257년 우량카다이는 대월에 사신을 파견해 대월에서 남송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남송을 공격할 완벽한 포위망을 위한 것으로 몽골은 대리국과 대월을 경유해 귀주성과 광서성 옹주, 개주를 점령하고 장사로 진격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대월의 쩐 태종은 대리국과 주변 지역이 몽골에 완전히 정복된 1254년 무렵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것인지 강무당이란 군관학교를 세우고 10만이던 군대의 규모를 20만으로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군 증강에 공을 들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257년 몽골의 사신이와 남송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쩐 태종의 입장에선 당연히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지나간다는 그 군대가 정말로 지나가기만 할지 알 수 없었고 대월은 사방을 정복하고 다니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송이 몽골을 막아주거나 그게 아니면 최대한 오래 버텨주길 원했으니 말이죠.
전 태종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몽골의 사신을 억류했고 전 꾸옥두원에게 육군과 수군을 지휘해 변경 수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전 꾸옥두원은 나중에 흥도왕에 봉해지는 인물인데 이 때문에 전 흥도, 전 흥다오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베트남을 정복해야 하는 미션을 받은 우량카다이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대리국을 정복할 당시 3만의 병력을 받았지만 병사들은 대리국 정복 이후 익숙하지 않은 기후와 풍토병에 시달렸으며 악주에서 쿠빌라이와 합류했을 때 그의 병력은 5천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했던 그는 대리국에서 2만의 백족을 징집해 약 2만 5천의 군대로 베트남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량카다이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출정 이후 2명의 사신을 보내 투항을 권유했지만 사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차크차크두에게 선봉을 맡도록 하고 본진은 자신이, 후인은 아들 아주에게 지휘를 맡기며 진군했습니다. 12월 12일 평례원에서 몽골과 대월이 처음으로 격돌했습니다. 몽골군이 노강을 넘으려 하자 대월군은 부교를 끊으며 몽골군의 도하를 방해했는데 선봉의 차크차크두는 방해를 뚫으며 도하에 성공했고 대월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도하 성공에 흥분한 차크차크두는 도하 이후 공격하지 말고 본대를 기다렸다가 협공하라는 우량카다이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대로 대월군을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도하 이후 총공격과 함께 대월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수뇌부를 포로로 잡으려 했던 우량카다이의 계획은 실패하는데요. 분노한 우량카다이는 차크차크두에게 처벌을 내리려 했지만 한 발 빠른 차크차크두는 처벌을 피해 독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쨌든 본대를 도하시킨 우량카다이는 진군을 계속해 12월 15일에 대월에서도 탕롱을 함락시켰습니다. 몽골군은 감옥에 있는 몽골의 사신을 발견하고 구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시금 분노한 우량카다이는 탕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한편 전 태종은 직접 코끼리에 탄 상태로 지휘하며 마지막까지 항전하고자 했지만 퇴각해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리푸전의 뜻에 따라 후퇴했습니다. 후퇴 도중 전 태종에게 몽골군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리푸전이 널빤지로 태종을 호위했고 수도의 병사들은 무기를 버려가며 퇴각해야 했을 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탕롱에서 겨우 탈출한 전 태종은 신하들과 몽골의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대월의 태위이자 황족인 쩐낫기우와 상의했는데 그는 손가락에 물을 묻혀 뱃머리에 입송이라는 두 글자를 쓰며 남송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태위 쩐낫기우도 자신이 이끄는 병사와 합류하지 못했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쩐 왕조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권신 쩐투도는 신의 머리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폐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쩐 태종에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수도 탕롱이 함락되는 등 전세는 절망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우량카다이가 탕롱 함락 9일 만인 12월 24일 회군을 시작했습니다. 우량카다이가 돌연 회군을 결정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수도를 점령하긴 했지만 쩐 왕조 전체를 정복하거나 왕을 추격해 사로잡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경에서 탕롱까지 진격하긴 했지만 진격로를 전부 장악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 후방을 위협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병력 문제였는데 우량카다이가 믿을 수 있는 병력은 5천도 되지 않는 몽골의 정예병이었으며 그의 군대 중 절대 다수는 정복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대리국에서 반강제로 징발한 기강이 개판인 부족민이었습니다. 우량카다이는 단기전을 생각했으나 계획이 꼬이면서 퇴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대월군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월은 동도부에서 퇴각하는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하며 수도 탕롱을 수복했습니다. 대월군은 운남의 접경지역까지 몽골군을 추격했고 몽골이 완전히 퇴각하며 전쟁은 대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쩐 왕조의 대월군은 몽골군에 피해를 주긴 했지만 크게 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우량카다이는 군대를 그대로 광서성으로 끌고 가 남송을 공격했습니다. 전쟁 이후 쩐 태종은 전후 복구를 하는 한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쩐 왕조였지만 왕조의 심장인 수도 탕롱이 초토화된 상태였고 몽골의 화살은 언제든 다시 대월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이에 우량카다이는 쩐 왕조의 사신을 만나 쩐 태종이 직접 와서 복속을 맹세하는 친조를 요구하지만 쩐 태종은 친조 대신 자식 중 한 명을 입조시키는 것으로 타협했고 3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으며 전쟁의 원인인 송나라를 공격할 길을 빌려주는 것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쩐 태종은 아들에게 양위하며 태상황에 올랐고 아들은 쩐 성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쩐 왕조와 몽골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당시 몽골은 1259년 몽케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의 내전이 벌어지는 등 대월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양국은 적당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바뀌는데요. 1279년 남송이 멸망하자 몽골의 대칸 쿠빌라이는 대월을 공격했습니다. 1285년 몽골의 대칸 쿠빌라이는 쩐 왕조가 다스리는 대월에 대한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몽케 시절 벌어졌던 전쟁이 몽골과 남송과의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3의 세력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됩니다. 1279년 애산 전투를 끝으로 약 45년에 걸친 몽골과 남송의 전쟁은 몽골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이 탄생한 이후 거듭된 승리는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힘이 부여한 가오에 힘입어 지배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칭기즈칸 때는 전쟁의 진짜 명분이 따로 있었지만 오고타이가 대칸에 오른 이후부터는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정복전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쿠빌라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쿠빌라이는 남해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고 해외 무역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장강 이남 지역과 남해의 각국은 이전부터 활발하게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쿠빌라이는 남송을 병합한 직후 동남아 각국에 조서를 내려 완전히 복종하는 국가와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동남아 각국과 적당한 우호 관계나 애매한 복속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쿠빌라이가 동남아 각국의 완벽한 복속을 요구하자 1279년 가깝게는 점성국과 멀리는 마파라국 등이 조공을 보내며 아주 성과가 없진 않았으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공을 보낸 이들의 복속은 형식적인 면이 강했고, 미얀마의 파간 왕국의 경우 3,600만 군사의 사령관이자 하루에 칼에 300접시를 먹어치우며 3,000명의 첩을 뒀다고 자부하는 국왕 나라티아파테가 몽골 사신을 처형하고 몽골의 복속을 맹세한 주변국을 공격하는 등 형식적인 복속마저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사신 처형과 조궁국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두 차례 원정을 보내 파간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쿠빌라이는 보다 완벽한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쩐 왕조는 쩐 성종이 물러나고 쩐 인종이 즉위한 상태였는데, 쿠빌라이는 쩐 인종에게 직접 조정으로 출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쩐 인종이 이에 응하지 않자 쿠빌라이는 이번엔 세금과 부역을 부과할 때 쓰는 주민명부를 보낼 것과 국왕의 동생 한 명을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쩐 인종은 이에 응해 막대한 조공과 왕족을 인질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몽골과 쩐 왕조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듯 했는데, 대월의 남쪽, 오늘날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점성국 참파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쿠빌라이는 점성, 참파에도 완벽한 복속을 요구했는데, 1278년 참파의 왕 인드라바르만 5세가 몽골에 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몽골은 그를 점성 군왕으로 책봉했고, 몽골에 직접 와서 복속을 맹세하는 친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물밑에서 친조를 두고 절충을 거쳐 82년엔 참파에 몽골의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등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몽골의 압박에 새로 국정을 장악한 참파의 왕자 하리짓이 반발했습니다. 그는 참파가 몽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섬국과 마파라국으로 파견한 몽골의 사신이 참파에 정박하자 이를 구류했습니다.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 쿠빌라이는 왕자를 잡으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며 1283년 참파 정벌을 시작했습니다. 참파는 남중국해와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완전히 복속시켜야 했습니다. 쿠빌라이의 휘하 장군 소게투는 남중국에서 군사 5,000명과 수송선 100척, 전선 250척을 동원해 참파로 향했습니다. 몽골군은 2월에 참파에 도착했고 2월 13일 1만의 참파군을 격파하며 참파의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참파의 왕 인드라바르만 5세를 비롯한 수뇌부는 수도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으나 참파의 수뇌부는 병력을 모으며 반격을 준비했고, 주변국에는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소게투는 적은 병력으로 초전에 수도를 점령했지만 참파의 왕을 사로잡지 못하며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참파의 항전이 지속됐고, 소게투는 본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는 즉시 남중국에 한족으로 구성된 15,000명의 지원군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몽골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 이동 과정에서 대부분 탈주합니다.
이 사이 수군을 이끌고 온 몽골의 장군 쿠토쿠가 소개투를 지원하려 했지만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회군하고 맙니다. 이렇게 소개투는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참파와 대월의 접경지로 이동해 머물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아리카야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15,000의 군대로 다시 소개투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이때 바닷길은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로 가야 했는데 몽골과 참파 사이엔 대월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대월은 쿠빌라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전 인종에게 참파를 공격하기 위한 통로 제공과 지원군, 군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인종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몽골군이 대월의 영토를 지나가며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을 위한 지원군과 군량 등 각종 비용 문제도 심각했죠. 결정적으로 참파에 대한 대월의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인종은 몽골에 사신을 보내 참파가 대월의 속국인 것을 말하며 몽골에 기순한 이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병사가 없고 오곡이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나중에 때를 살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대월은 되려 참파의 요청에 호응해 2만의 병력과 500척의 배를 지원했죠. 전 왕조의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경쟁했던 참파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남쪽의 참파가 몽골의 영역이 되면 대월은 몽골에 포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 인종은 언젠가 몽골과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쩌능다오를 국공으로 임명해 모든 군을 통솔하도록 하며 군 지휘를 통일했고 1차 전쟁 당시 공을 세운 쩐템부를 사면했습니다. 쩐템부는 쩌능다오의 며느리와 사통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당하고 숫장이로 연명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원래 사형에 처해야 했는데 싸움을 잘해서 추방에 그쳤는데요. 그는 사면 후 재등용되며 쩌능다오 휘하에서 국경 수비를 맡았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쿠빌라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쩐 왕조가 친조를 거부했던 것과 원정협조가 순조롭지 않은 것을 두고 대월의 복속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쿠빌라이는 아리카야에게 각지에서 30만의 군대를 모으도록 했고 만약 대월이 길을 열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참파보다 먼저 쩐 왕조를 정복할 생각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이 같은 의심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쩐 인종이 인질로 보낸 왕족 쩐너다이를 안남국왕으로 책봉해 왕조에 간섭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285년 1월 쿠빌라이는 자신의 아들 진나망 토곤을 총사령관으로 해 쩐 왕조에 대한 원정을 개시했습니다. 쩐 왕조는 가능하면 최대한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몽골도 이와 다른 의미에서 비슷했는데 30만이란 대군을 동원했지만 최종 목표는 대월 너머에 있는 참파였고 어떻게든 쩐 왕조의 협조를 얻어내면 참파 정복은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전투회피 의지 때문인지 개전 초기엔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몽골군이 쩐 왕조를 침략했음에도 몽골군 총사령관 진나망 토곤은 사신을 보내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참파 원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고 쩐 왕조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과거 쿠빌라이가 대월을 회유하기 위해 몽골의 군대는 대월의 영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켜달라고 강조하는 등 전쟁 개시 이후에도 양자의 접촉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남아한 몽골군은 드디어 노이방에 도착해 쩌능다오가 이끄는 10만의 대월군과 대치했습니다. 몽골군은 쩌능다오에게 군사를 물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연히 쩌능다오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곧 6방향으로 나눠서 대월군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대월은 몽골의 침략과 압박으로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높은 상태였는데요. 병사들은 팔에 몽골을 죽이자는 문신을 새겼을 정도였습니다. 대월군은 이 강한 적개심으로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몽골군의 강력한 전투력에 버틸 수 없었고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대월군과 싸워 이긴 토곤은 이어서 방기옙에서 다시 한번 대월군을 격파했고 수도 탕롱으로 향했습니다. 몽골군은 2월 말 대월의 수도 탕롱을 함락했으나 쩐 인종을 비롯한 쩐 왕조의 지배층은 이미 탈출했고 도망치면서 도시의 물자와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토곤은 수도를 함락했지만 제대로 된 물자를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탕롱을 점령한 토곤은 쩐 왕조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토곤은 탕롱에서 대월의 황제가 몽골에 복속했던 쩐 성종이 아니라 쩐 인종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쩐 성종이 몽골과의 교섭에서 아명을 썼다는 것, 내부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었다는 것, 복속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군대를 증강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월은 형식적인 복속도 아니고 그냥 말뿐인 복속을 했던 것이죠. 또한 궁궐 곳곳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죽으림을 다해 싸우고 당해낼 수 없으면 상간이나 늪지로 도망가도록 하라, 항복해선 안 된다 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쩐 왕조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쩐 왕조는 남쪽으로 후퇴해 타노아를 거쳐 티엔즈성 일대에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쩐 왕조의 두 황제가 후퇴하는 동안 쩐빙종 장군이 몽골군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따막에서 몽골군에 패배하며 생포됩니다. 몽골군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금은보화와 왕자기를 제안했지만 그는 북쪽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남쪽의 귀신이 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통해 티엔즈성으로 후퇴한 쩌능다오는 병력을 재정비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몽골은 국경지대에서 머물던 소게투의 군대를 북상시키며 계속해서 대월군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토곤의 본대는 대월 깊숙이 들어오면서 보급로 유지와 군량 확보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국경에서부터 60리마다 역참을 세우고 역참당 300의 병력을 주둔하도록 해 보급로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역참을 운영할 병력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월군이 산과 숲, 습지 등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소모전을 강요하는 등 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무더위와 풍토병 등에 시달렸으니 나중엔 꾸준히 병력을 증강한 대월군이 몽골보다 병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월군은 남방 기후에 익숙하지 못한 몽골군이 장기간 체류하면 반드시 피로가 쌓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285년 4월부터 반격에 들어갑니다. 대월은 소문왕 쩐얏주앗과 휘하 장군들에게 명해 몽골군을 공격하게 했는데, 탕롱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떠이캣과 함뜨에서 몽골군과 맞붙어 크게 승리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히자 이어서 대월군은 수도 탕롱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역에서 몽골에 저항하고 있던 황족 쩐광카이 등도 군사를 모아 탕롱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대월의 반격이 시작되자 몽골군 총사령관 진나망 토고는 부하들의 철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전군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월의 쩌능다오는 당연히 이때를 놓치지 않았는데 퇴각하는 몽골군을 공격했습니다. 대월의 추격은 계속됐고 부교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몽골군을 급습해 큰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진나망 토고는 반기슭을 지나는 과정에서 다시 쩌능다오의 공격을 받았는데 몽골군 우승 이항이 이에 끝까지 저항하며 토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곤이 후퇴하며 남방의 소게투의 군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의 군대는 대월의 공격을 받았고 소게투는 전사했습니다. 몽골은 후일 재원정을 준비할 때 죽은 장수가 너무 많아 원정을 재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해 6월 말 몽골군이 완전히 퇴각하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반년에 걸친 전쟁을 대승으로 마무리한 쩐 왕조이지만 선택은 강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던가요? 대월이 원하는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칸 쿠빌라이는 대월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대월에 대한 몽골 제국의 두 차례 침략이 실패로 끝났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정복력은 그대로였고 남해의 교역로를 장악하려는 쿠빌라이의 목표도 변하지 않았죠. 중국 남부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교역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그 중간 기착지이자 요충지인 대월과 참파의 완전한 복종이라는 조건은 타협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빌라이는 원정이 실패했건 말건 그냥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과 대월의 2차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쿠빌라이는 전쟁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원정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남중국에서 병력을 모아 원정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정군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총사령관 토곤의 안전이 위협당했을 만큼 쩌능다오의 반격은 매서웠고 퇴각 과정에서 많은 지휘관들이 전사했습니다. 결국 원정이 이어지지 못하자 쿠빌라이는 3차 원정을 준비합니다. 1286년 2월 대월을 비난하는 사신을 보내며 명분을 만들었고, 이전에 있던 보급 문제에 있어서 수군을 통한 보급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8월까지 전선 300척을 건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남중국에서 6만 이상의 병력을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해 5월엔 대월에서 복속을 청하는 사신이 왔는데 쿠빌라이는 친조나 세자의 입조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1287년 1월 쿠빌라이는 진나망 토곤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운남, 해남도와 옛 남송의 땅에서
한족과 몽골군으로 구성된 약 10만 명의 육군을 편성했고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500척의 전선을 동원해 가능하면 물자는 수로를 통해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육상에서의 보급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상의 도로 사정이 열악해 수레나 소, 말을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전선과는 별도로 장문호에게 수송 임무를 하달했고 수송선을 운용하고 물자를 나르는 보조병 성격의 병력 10만을 추가로 동원해 도합 20만의 원정군이 편성됐습니다. 한편 쩐 왕조는 전쟁은 이겼지만 수도가 2번이나 함락당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민생 역시 피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사신을 파견한 것 외에도 전쟁 기간 사로잡은 몽골군 포로를 송환하는 등 이전의 적당한 우호관계로 되돌리고자 했죠. 하지만 쿠빌라이는 친조도, 세자의 입조도 없는 조공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구금하고 대월의 새로운 왕을 책봉하는 등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내부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쩐 인종은 1286년 여름 군대를 강화하며 쩌능다오에게 승산을 물었는데 이에 그는 지난번 전쟁 때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오래 지속되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몽골이 만약 다시 쳐들어온다면 우린 이미 전쟁을 통해 그들을 막는 전술을 익혔고 몽골은 지난 원정의 피해로 원정을 두려워하니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쩐 인종은 쩌능다오를 다시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대월은 각 유충지에 종치를 배치했고 병사를 징집, 훈련시켰으며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수군을 증강했습니다. 이후 쩌능다오는 쿠빌라이가 군사를 모으는 등 전쟁을 준비하자 군사는 사기와 지향점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며 대월군의 사기를 띄웠고 전쟁이 가까워지며 인종이 적이 어떤지에 대해 묻자 올해의 적은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1287년 9월 몽골 제국의 대월 원정군 총사령관 토고는 악주에서 우마르가 이끄는 수군은 11월 11일 흠주에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수군은 11월 하순 옥산을 지나다가 쩐템부가 이끄는 400척의 대월 수군에게 기습을 당했는데 우마르는 이를 격퇴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월 수군 4천여 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생포했으며 100여 척의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후 몽골 수군은 대월의 저항을 차례차례 격파했고 이후 진남왕 토곤의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대월의 상왕 쩐 성종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쩐템부를 처벌하려 했는데 쩐템부는 책임을 시인하며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상왕 쩐 성종은 이를 수용했고 쩐템부는 오랑캐의 수군이 지나갔으나 반드시 수송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그는 30척의 선박으로 운준에서 매복 공격을 시도해 장문호, 비공진이 지휘하는 몽골 수송선을 급습했습니다. 몽골은 11척의 배와 220명의 병사를 잃었고 운송하던 17만석의 군량미 중 일부를 노획당하지 않게 바다에 버리며 14,000여 석을 손실했습니다. 이처럼 몽골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토곤이 이끄는 육군은 10월 28일 내비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육로로 계속해서 진군해 실질적인 국경인 끼꿍강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월은 군대를 보내 유격했으나 토곤은 이를 격퇴했고 24일 녹주에 도착합니다. 대월에 진입한 토곤은 정붕비에게 1만의 군대를 주고 트엉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진군하게 하는 한편 선발대 1만을 줄여 동남쪽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쩐 왕조는 수도 탕롱으로 향하는 길목에 관문과 요새를 비롯한 여러 방어시설을 구축했지만 진군을 지연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남쪽으로 진군한 정붕비는 17차례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계속해서 남아있고 동남쪽으로 남아한 선발대는 대월의 군대를 격파하며 1만 명을 죽이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육로, 수로로 각각 진군한 몽골군은 28일 반기옙에서 합류했습니다. 반기옙은 대월의 수도 탕롱을 향하기에 유리한 요충지로 토고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탕롱을 향해 진군하려 했으나 바다를 통해 군량을 수송하기로 한 보급선이 도착하질 않았습니다. 이에 토고는 12월 3일 방침을 바꿔 반기옙을 확실히 장악하고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다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움직이자 쩌능다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응전했습니다. 양측은 즈엄강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고 접전 끝에 쩌능다오는 패배하며 후퇴하는데요.
이때 쩌능다오가 끝까지 항전하지 않고 퇴각한 것은 대월의 전략이었는데, 대월군은 몽골군을 상대할 때 적당히 방어태세를 취하면서도 수세에 몰릴 경우 서둘러 퇴각해 후위를 도모했습니다. 23일 토고는 전군을 이끌고 탕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며 대월을 압박했는데, 이에 쩐 인종은 자신의 숙부를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 대월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토고는 이를 무시하며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탕롱을 두고 양측의 공방전이 벌어졌고, 29일 쩐 성종과 인종은 수도 탕롱을 버리고 홍강 하류로 도망쳤습니다. 몽골군은 이들을 추격했으나 쉽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격전 속에 30일 수도 인근 파점과 방하의 주민들이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모든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복하지 않는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진격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공포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 대한 증오도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대월의 왕을 잡지 못한 토고는 탕롱으로 돌아가면서 우마르에게 장문호의 수군과 합류해 군량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는데, 앞에서 봤듯이 장문호의 수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우마르는 1월 8일 강을 따라 하류로 출항했지만 역시나 합류에 실패했죠. 몽골의 원정군은 또다시 보급난이라는 난적을 맞이합니다. 원정군은 이대로 가면 기후와 풍토병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월의 항복을 요구하고 철군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고는 이를 수락하며 그해 2월 반키예브로 철군합니다. 반키예브로 철군한 토고는 인근 지역의 군대를 보내 11만 3천석의 군량을 얻고 수만의 대월군을 참살하는 등 군량미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쩐 왕조는 마치 곧 항복할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몽골군을 지치게 하고 물자를 소모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점점 군량 부족, 풍토병으로 전력 감소가 심각해졌고, 점령한 지역에선 몽골에 대항하는 공기가 일어나며 상황은 점점 몽골군에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1288년 3월 토고는 대월 밖으로 완전히 철군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정군은 모든 병력을 온전히 철군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상과 해상으로 나눠서 철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몽골군을 곱게 보내줄 쩌능다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철군을 시작한 우마르의 수군은 대월군의 공격을 받으며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다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때 3월 8일 박당강 하류에서 쩌능다오의 수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쩌능다오는 몽골 수군을 기다리며 강에 동백나무 말뚝을 박아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월 수군으로 몽골군을 공격하며 말뚝이 박힌 함정까지 유인했고, 우마르는 대월의 전선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며 썰물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함정이 있는 곳까지 유인된 몽골군은 물이 얕아지자 말뚝에 걸려 그대로 배가 멈춰버렸습니다. 몽골군은 순식간에 멈춰버린 표적이 됐고, 쩌능다오는 사방에서 총공격을 명령하며 우마르의 몽골 수군을 괴멸시켰습니다. 박당강 전투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몽골군이 전사하며 강은 붉게 물들었고, 장옥, 번즙 등 수군의 주요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얼마 뒤 사망했습니다. 수군을 지휘하고 있던 우마르는 이 전투에서 생포되어 쩐 성종에게 보내졌습니다. 한편 지상으로 퇴각한 토곤의 처지 역시 험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월은 몽골의 철군을 지연시키기 위해 4만의 군대를 동원하며 철군로를 틀어막거나 곳곳에 매복을 했고, 진군을 막기 위해 구멍을 파고 함정을 설치했으며 추격대를 보내 공격하는 등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총사령관 토곤도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겨우 대월을 벗어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완전히 격퇴하고 영광의 승리자가 된 대월이었으나, 1288년 3월 27일 수도로 귀환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가 된 탕롱이었습니다. 도시 대부분이 불타거나 무너졌고, 백성들은 매우 피폐해 세금을 거둘 엄두도 내지 못했죠. 이것은 비단 탕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몽골의 약탈과 초토화 전술에 노출된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습니다. 대월은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고, 이 때문인지 몽골에 먼저 사신을 보내 형식상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내용에 전쟁의 책임을 몽골에 돌리는 내용을 적었는데, 반대로 몽골은 대월이 참파로 가는 길을 비켜주지 않고 친조를 하지 않은 것을 탓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그러면서 다시 친조할 것과 포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월은 친조를 하러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고, 우마르 등 포로들은 극진히 대하며 몽골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쩌능다오가 돌아가는 배를 가라앉혀 몰살시켰습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대월 원정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경쟁자 카이두가 서쪽에서 쿠빌라이를 위협했고,
남쪽에선 수차례 원정 실패의 여파로 한족 봉기가 빗발치는 등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해지며 원정을 중단했습니다. 대월 원정 총사령관 토고는 아버지 쿠빌라이에 의해 양주로 보내졌고 죽을 때까지 수도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1294년 2월 18일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데칸을 이은 원성종 테무르는 원정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